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6일 화요일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대선이 이제 28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YTN이 대선 민심 여론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무소속 한덕수 예비후보 간 이른바 범보수 단일화 문제의 민심을 물었더니 한덕수 29%, 김문수 19%란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또는 보수 응답자로 한정하면 2배 가까운 격차로 한덕수 후보가 앞섰습니다. 박광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각 당 경선이 마무리된 시점에서 YTN이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7명에게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예비 후보가 단일화를 한다면 누가 더 낫다고 보는지 물었습니다. 한덕수 후보가 낫다는 답변이 29%로 김문수 후보라는 응답 19%에 앞섰습니다. 없다와 모름, 무응답을 합친 비율이 절반을 넘겼는데 특히 더불어민주당과 진보 성향 응답자에게서 이 같은 답변 비율이 70%대로 두드러졌습니다. 이번엔 자신을 국민의힘 지지층이나 보수 성향이라고 규정한 응답자로 한정해 누가 더 단일 후보로 적합하다고 보는지 살펴봤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만 놓고 봤을 때 한덕수 59%, 김문수 29%로 차이는 더 벌어졌습니다. 이념 성향 보수 응답자 역시 단일 후보로 한덕수 후보가 낫다는 응답이 50%, 김문수 후보가 낫다는 답변이 26%로 더블 스코어에 가까운 차이를 보였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민주당 지지층, 또 진보 성향 응답자로부터의 단일 후보 선호도가 높았습니다. 각각 14%와 15%의 지지를 받으며 7%와 11%를 기록한 한덕수 후보에 앞섰습니다. 연령과 지역별로도 분석해봤습니다. 전 연령대에서 한덕수 후보가 김문수 후보보다 단일화 후보로 더 낫다는 응답 결과를 받아들었습니다. 보수 유권자가 상대적으로 많다고 여겨지는 60대와 70대 이상에서도 각각 9%포인트, 20%포인트의 격차를 냈습니다. 보수 정당 핵심 지지층이 많다고 평가되는 대구 경북에선 한덕수 44%대 김문수 19%, 부산 울산 경남에선 한덕수 34%, 김문수 21%였습니다. 한덕수 후보 출마 적절성을 두고는 지지정당과 이념 성향별로 답변이 크게 엇갈렸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과 보수 성향 응답자의 77%와 66%는 적절하다고 봤고, 반면 민주당 지지층과 진보 성향 응답자의 91%와 84%는 부적절하다고 답했습니다. YTN 박광열입니다. 네, 앞서 보신 범보수 단일 후보로 누가 나오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50%에 가까운 지지율로 오차 범위 밖에서 크게 앞서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재명 대 범보수의 맞대결 구도에서나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를 포함한 3자 구도에서나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어서 강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YTN은 다음 달 3일 대선이 양자 대결로 펼쳐진다고 가정해봤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상수로 두고 상대방의 국민의힘 김문수, 무소속 한덕수,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를 각각 붙인 뒤 누굴 지지하는지 물었습니다. 그 결과 이 후보는 누구와 대결해도 49%에서 50%, 즉 응답자 절반의 지지를 받으며 압도적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38%를 받은 한덕수 후보가 11%포인트 차이로 그나마 격차가 가장 적었고, 이준석 후보는 22%의 지지율을 얻어 차이가 28%포인트까지 벌어졌습니다. 대선 캐스팅 보트로 평가받는 중도 성향을 따로 떼 살펴봤는데 격차는 더 컸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상대가 누구든 50%대 중반대 지지를 받았습니다. 다른 후보들은 20%대를 기록했는데 한덕수 후보가 29%로 그나마 이 후보에 가장 근접했지만 25%포인트 차이가 났습니다. 이번엔 반 이재명 빅텐트가 온전히 성사되지 않는다고 가정했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완주하고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후보가 단일화하는 3자 구도에선 어떤 결과가 나올지를 조사했습니다. 이 경우 이재명 후보는 한덕수 후보가 나섰을 땐 47%, 김문수 후보를 넣었을 땐 48%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양자 대결 때보단 수치가 조금 떨어지지만 여전히 과반에 가까운 지지율입니다. 한덕수 후보는 34%, 김문수 후보는 29%가 나왔고 이준석 후보는 한 자릿수대를 기록했습니다.
3자 구도 속 중도층 표심에서도 이재명 후보는 과반 지지를 받으며 안정적인 1위를 지켰습니다. 한 후보와 김 후보는 각각 23%, 16%였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10%대 초반에 기록했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후보 단일화를 고려하지 않고 차기 대통령으로 누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도 민주당 이재명 후보라는 대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이 후보를 택한 응답이 다른 후보들을 모두 합친 것보다 높게 나왔는데요. 이 후보 사법 리스크에도 민주당 결집도는 더 높아진 모습이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지난 3일 국민의힘 대선 주자로 김문수 후보가 선출되면서 이번 대선 대진표의 빈자리가 모두 채워졌습니다. 추후 단일화와 무관하게 주요 후보를 다 열거하고 누가 가장 차기 대통령으로 적합한지 물었습니다. 정당 구분 없이 이름만으로 물었을 때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가장 적합하다는 응답이 45%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무소속 한덕수 후보가 18%로 12%를 차지한 김문수 후보보다 앞섰고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4%를 기록했습니다. 범보수 진영 주자들을 모두 합쳐도 이재명 후보가 10%포인트 이상 앞서는 건데 다만 가장 적합한 사람이 없거나 모르겠다고 답한 비율 또한 20%에 달했습니다. 민주당 지지자만으로 한정했을 땐 무려 92%가 이 후보가 대통령에 가장 적합하다고 답변했습니다. 대법원의 선거법 사건 선고 이후 여론이 반영됐지만 이전에 실시한 YTN 여론조사보다도 4%포인트 오른 수치입니다. 당 경선 레이스가 끝나고 대선이 가까워지면서 이 후보에겐 악재로 여겨질 수 있는 변수에도 지지자들이 강하게 결집해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이 지난 여론조사에 이어 44%를 유지하면서 1위를 이어갔고 국민의힘은 오차 범위 안에서 소폭 하락했습니다. 이번 대선에 투표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엔 보수 진보 성향을 가리지 않고 90% 이상이 그렇다고 답했고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응답도 85%에 달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YTN이 여론조사 기관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4일부터 이틀 동안 전국 유권자 1,007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이고 전체 질문지를 포함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국민의힘에선 대선 후보 단일화 문제를 둘러싼 파열음이 공개적으로 터져나왔습니다. 김문수 후보와 당 지도부가 당무 우선권을 두고 설전을 벌였는데 단일화를 둘러싼 갈등은 선대위 구성으로 일단 봉합을 시도했지만 불씨는 여전합니다. 손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선출된 지 이틀 만에 김문수 후보와 당 지도부가 대통령 후보의 당무 우선권을 두고 공개 충돌했습니다. 김 후보는 당원에 따라 대통령 후보가 당무 전반의 우선적 권한을 갖는다며 수차례 요청해도 지도부가 장동혁 의원을 사무총장으로 임명하지 않은 건 중대한 당원 당규 위반이라고 직격했습니다. 김문수 후보께서 국민의힘의 대통령 후보로 당선되고 나서 곧바로 선대위 구성 지시를 하셨고 장 의원의 고사로 유임된 이양수 사무총장은 반박 입장문을 내고 관례상 지도부가 후보 결정을 존중해줬을 뿐 전권을 인정한 경우는 없다며 당원 당규 위에 군림하지 말라고 맞받았습니다. 전례 없는 갈등의 표면적 이유는 당직 인선이지만 근본 원인으론 단일화의 시기와 방식을 둘러싼 양측의 이견이 꼽히고 있습니다. 무소속 한덕수 예비 후보와의 단일화를 9일까지 마무리해야 한다는 당 지도부와 경선을 통과한 후보에게 곧바로 단일화 이야기를 꺼내는 건 예의가 아니란 김 후보 측 사이 감정의 골이 깊어진 겁니다. 경선 직후 단일화를 공언했던 김 후보의 태도가 달라졌다는 의구심에 선수별 성명 발표와 의원총회 소집까지 약속을 이행하란 압박이 이어졌습니다. 국민이 고개를 끄덕일 감동의 단일화에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후보의 빠르고 현명한 결단을 의총에선 박수영 의원이 김 후보의 단일화 의지를 설명했는데 지도부는 의총 도중 김 후보를 직접 만나 신속한 단일화의 필요성을 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3시간 넘는 논의 끝에 국민의힘은 김 후보가 서둘러 한 후보와의 단일화 일정을 제시해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모았습니다. 정상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단일화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 부분에는 모든 의원들의 의견이 일치했습니다. 지도부는 심야 긴급 비대위를 열고 당무 우선권을 존중하라는 김 후보 요구를 받아들여 선대위 구성안을 의결했습니다. 상임 선대위원장은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맡고 단일화 추진 기구도 유상범 의원이 본부장을 맡아 바로 활동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후보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서 지금 밤늦은 시간입니다만 이렇게 선대위를 발족시키는 겁니다. 양측은 일단 갈등 봉합을 시도하는 모습이지만 구체적인 단일화 시기는 논의 시작도 못한 터라 오는 11일 선관위 대선 후보 등록일까지 극심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지도부가 오는 10일이나 11일에 전당대회를 열겠다는 소집 공고를 냈습니다. 이현승 전당대회 의장은 어제 당 홈페이지에 제6차 전당대회를 열겠다고 공지하며 구체적인 장소와 안건은 추후 알리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두고 당 지도부가 김문수 대선 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예비후보의 조속한 단일화를 압박하기 위해 전당대회 소집을 먼저 공지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무소속 한덕수 대선 예비후보와 새미래민주당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오늘 만납니다. 한 후보 측 관계자와 새미래민주당은 두 사람이 오늘 낮 12시 반 서울 중구에 있는 식당에서 오찬을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번 만남은 이 전 총리가 한 후보에게 직접 연락을 취해 이뤄지게 됐는데 새미래민주당은 민주당의 사법부 공격으로 심화하는 국가 위기를 상의하기 위해 만남을 제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회동에서는 대선과 개헌을 연계하는 개헌 빅텐트와 반 이재명 연대 구축에 대한 논의가 오갈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듣겠다며 지역을 돌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과 태양광 사업을 거론하며 전 정권과 각을 세웠습니다. 어린이날이자 부처님 오신 날에 맞춰 아동과 불교 공약도 발표했습니다. 정인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2차 골목골목 경청 투어 첫 방문지로 경기 양평군을 찾았습니다. 이 후보는 유세 과정에서 공직자는 충직해야 한다면서 김건희 여사 일가를 둘러싼 서울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을 애둘러 비판했습니다. 내 땅값 올리고 내가 뭔가 이익을 취해보겠다 이런 사람들은 공직을 하면 안 돼요. 그렇죠? 네. 길은 똑바로 가야지. 똑바로. 왜 돌아가냐 말이에요. 경기 여주시에선 태양광 발전소를 언급한 뒤 한 달에 1,000만 원씩 수익을 내는데 왜 다른 지역은 못하게 하느냐며 정부 정책에도 화살을 겨눴습니다. 이 후보는 또 당이 자신의 파기환송심 기일 연기를 사법부에 요청한 걸 두고 헌법을 들어 선거운동에 공평한 기회가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 주권을 대리할 누군가를 선정하는 문제는 개인적 이해관계를 떠난 국가지 대사이기 때문에 헌법을 깊이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 후보는 어린이날이자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아동과 불교 정책 비전도 내놨습니다. 양육 부담을 덜겠다며 만 8세 미만에 매월 10만 원씩 지급되는 아동수당 대상을 단계적으로 18세 미만까지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불교의 사회 통합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적으로 나서겠다며 사찰 정비 자부담 비율 완화와 템플스테이 지원 등을 공언했습니다. 불교가 특히 통합의 정신, 공존의 정신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정치에도 이 후보는 경청 투어와 공약에만 매진하고 있는데 당이 전면에 나서 사법 리스크에 대응하는 투트랙 전략이 본격화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을 연기하는 데 당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오는 12일을 시한으로 그때까지 재판이 미뤄지지 않으면 모든 권한을 동원해 사법부를 응징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조희대 사법부가 숭고한 주권 행사에 장애 난입해 대선을 판권 선거로 만들었다고 비난했습니다.
특히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돌려보낸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은 반드시 막겠다며 오는 15일 첫 공판 연기를 요청했습니다. 5월 12일 이전까지 선거운동 기간 중 잡혀있는 출마 후보들에 대한 공판 기일을 모두 대선 이후로 변경하십시오.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12일 전까지 재판을 미루지 않으면 국회가 쓸 수 있는 모든 권한을 쓰겠다며 대법원장 탄핵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대법원에 이어 파기환송심 재판부 역시 속전속결로 유죄 판결을 내려 이 후보를 낙마시킬까 우려하는 건데 후보 교체 가능성은 거듭 일축했습니다. 대선 기간 유력 후보를 법정에 수시로 부르는 것 자체가 선거 방해이자 국민 참정권 침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내란 종식과 대한민국 정상화라는 주권자 국민의 엄중한 명령을 조1회 대법원이 5.1 사법 쿠데타로 다시 짓밟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사법부를 부정하는 테러 집단 같다고 비난했습니다. 아무리 발버둥치며 애를 써도 이재명이 유죄명이란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며 방탄 대선을 만들려는 시도를 그만두라고 쏘아붙였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후보 유죄 취지 판결을 사법부의 정치 개입으로 보는 민주당에선 이를 두고 보는 게 반민주적이라는 주장이 주류입니다. 당내에선 대통령 취임 시 진행 중인 재판을 멈추도록 하는 입법도 계속 추진되고 있습니다. YTN 9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탄핵 심판 때와 같은 전략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야당 주도 국회 탄핵 남용을 알리고 부정선거 의혹을 확인하려는 경고성 계엄이었다며 관계자들에 대한 증인 신청을 예고했습니다. 신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과정에서 부정선거 의혹과 야당 주도 국회의 탄핵 남발을 계엄 선포 배경으로 꼽았습니다. 계엄령은 국민에게 국가 위기를 알리기 위한 이른바 계몽령이었다는 겁니다. 줄탄핵, 입법 폭주, 예산 폭거로 정부의 기능을 마비시켜 왔습니다. 12.3 계엄 선포는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이고 과거 계엄과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지난달 탄핵 선고로 파면된 이후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출석한 윤 전 대통령은 이번에도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국가 비상사태라는 것을 알릴 방법이 계엄 선포 외에는 없었다면서 부정선거 의혹이나 탄핵소추 관계자 등 핵심 증인부터 불러야 한다고 강조한 겁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 측이 예고한 증인 목록에는 최종적으로 탄핵이 기각된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등이 포함됐습니다. 다만 이상민 전 장관은 계엄 관련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고 이창수 지검장은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수사를 지휘하는 등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점이 변수입니다. 탄핵 심판과 달리 형사재판에서는 검찰과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등 수사기관 중복 문제도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내란 재판부는 앞서 윤 전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며 공수처법 등 제도적 한계를 지적하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윤 전 대통령 측은 수사의 적법성이나 헌법재판소 결정을 부정하면서 이번에도 계엄 선포의 원인에 집중하는 전략을 반복할 전망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SK텔레콤 유심 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조사가 계속되는 가운데 해커가 흔적이 잘 남지 않는 악성 코드를 사용해 추적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SKT에 직접 책임을 묻기 위한 고발과 손해배상 소송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현우 기자입니다. 유심정보 해킹 사태로 2,500만 모든 가입자의 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까지 나오는 가운데 사회적 혼란과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가입자가 다 그냥 털렸다고 생각하면 됩니까? 저희는 최악의 경우 그럴 수 있다고 가정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입자들을 불안하게 하는 건 유출된 정보가 어디서 어떤 목적으로 쓰일지 모른다는 겁니다. 하루빨리 범인을 찾아 정보 확산과 악용을 막아야 할 텐데 이 과정이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우선 서버에 악성 코드가 번진 경로를 역추적해 침입 기록을 찾아 해커의 인터넷 주소를 확인해야 하는데
이번에 쓰인 악성 코드 BPF 백도어는 해커가 접속한 내역을 감지하기 어려워 추적이 힘든 데다 관련 기록까지 삭제한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기술적으로 좀 자기가 스스로 스텔스 기능, 그러니까 자기를 이렇게 숨길 수 있는 기능이 있다고. 근데 외국이라면은 추적이 상당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사태를 막을 수는 없었던 건지 경찰과 민관합동조사단이 회사 측의 보안 문제도 들여다보는 가운데 SKT에 직접 책임을 물으려는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SKT와 최태원 회장이 정보 유출을 알고도 늑장 대응했다며 고발하거나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서는 가입자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수백 명의 가입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의뢰받아 소를 제기 준비 중에 있습니다. SKT 가입자들이 입은 손해를 모두 배상받을 계획입니다. SKT에 책임지는 자세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국회에선 오는 8일 해킹 사건에 대한 2차 청문회가 열립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7월 미국의 상호관세 발효를 앞두고 한미가 지난주부터 본격 실무 협의를 진행 중입니다. 사안별로 접점을 찾아가는 중인데 다음 주에 방한하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와 정부 관계자가 중간 점검에 나설 계획입니다. 황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가 다음 주 한국을 찾습니다. 미 트럼프 신행정부 출범 이후 통상 관련 미국의 첫 고위급 인사 방한입니다. 오는 15일 제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통상장관 회의에 참석하는데 그 계기에 우리와의 양자회담도 열릴 예정입니다. 지난 2+2 관세 협상 이후 진행되고 있는 사안별 실무 협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어 대표의 카운터파트는 정인교 통상교섭 본부장이지만 사안에 따라서는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직접 나설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특히 관세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리어 대표가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을 가장 잘 읽고 있다고 알려진 만큼 이번 고위급 회담은 협상의 중요한 분수령이 될 수도 있습니다. APEC 회의 자체는 우리 통상교섭 본부장이 참석을 할 가능성이 높지만 그 계기에 USTR과 이 중간 점검 회의는 제가 할 가능성도 꽤 많습니다. 중간 점검에서 정부는 비관세 장벽 완화와 미국산 에너지 수입 등 미국 측 요구 사항에 최대한 협력하면서도 상호관세 면제 내지 인하라는 우리 요구 사항도 적극 관철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음 달 3일이면 우리나라에도 새 행정부가 들어서는데 이로 인해 협상의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유지하는 것도 숙제입니다. 산업부 박성택 1차관은 미국 측도 우리 정치 상황을 이해하고 있다면서 최종 합의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정부가 지혜롭게 대처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번 APEC 통상장관 회의에서는 중국, 일본 등 주요국 통상장관들도 참석해 관세 협상에 큰 장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에 대비하는 우리 정부의 움직임도 분주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황혜경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외국 영화에 관세 100%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백악관은 외국 영화 관세에 대한 최종 결정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현지 시각 5일 US투데이, 할리우드 리포터 등에 보낸 쿠시 대사의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할리우드를 다시 위대하게 만들고 미국의 경제 안보를 보호하기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를 달성하기 위해 모든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US투데이는 백악관의 이런 입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기존 방침에 비해서는 다소 후퇴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 격차 증가 폭이 지난해 사상 최대를 기록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단시간 근로자 증가 영향이지 노동시장 구조의 문제는 아니라고 밝혔는데 국책연구기관에서조차 좋은 징조로 볼 수 없다며 임금 격차 개선 정책을 펼치라고 주문했습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지난해 근로자 한 명이 시간당 받은 임금은 평균 25,156원입니다. 1년 전보다 10% 늘었고 4년째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증가율에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은 2021년 72.9%를 기록한 뒤 내림세로 전환돼 지난해 66.4%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특히 작년에만 임금차가 4.5%포인트 더 벌어졌는데 격차 증가폭으론 역대 최대였습니다.
또 고용 형태가 같더라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가 여전했습니다. 지난해 300인 이상 사업체 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을 기준으로 같은 규모 비정규직 임금은 62.3% 수준이었지만 300인 미만 사업체 비정규직의 경우 41.5%에 머물렀습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 임금 불평등이 계속 악화하고 고착화하는 상황. 정부는 단시간 근로자가 1년 새 10% 증가해 비정규직 임금 상승률이 내려갔다며 노동시장 구조가 악화한 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고용이 늘어나는 좋은 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대신 임금이 조금 줄어드는 효과도 발생하겠지만 가구 소득으로 보게 되면 또 늘어나는 효과가 있거든요. 노동 전문가들은 단시간 근로자 증가가 노동시장에 좋은 징조는 아니라며 정부가 임금 차별 해소에 더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서로 비슷한 일을 할 때 비슷한 임금을 주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임금 관행을 좀 더 강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더불어 산업 생태계를 공정하게 만들어 공평한 임금 관행으로 연결될 수 있게 산업 정책과 노동 정책의 결합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임석입니다. 올해 대학 등록금이 최근 15년 사이에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그동안 대학들은 정부의 눈치를 보며 울며 겨자 먹기로 등록금을 동결해왔는데 전국 대학의 70%가 한꺼번에 인상을 결정하면서 족쇄가 풀린 모양새입니다. 보도에 염혜원 기자입니다. 최근 10여 년 동안은 대학 캠퍼스에서 봄마다 벌이던 등록금 투쟁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교육부가 등록금을 올리면 국가 장학금을 지원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간접 규제해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학생이 줄고 물가는 오르고 더 이상 버티지 못한 26개 대학이 지난해 등록금 인상을 감행했는데 올해는 아예 족쇄가 풀려버렸습니다. 지난 2010년 이래 가장 많은 대학이 등록금을 가장 많이 올린 겁니다. 4년제 일반 대학과 교육대학 193개 학교 가운데 70.5%인 136개 교가 평균 4.1% 인상했습니다. 평균 등록금은 710만 6,500원, 사립대만 계산해보면 800만 2,400원에 달했습니다. 대학은 고등교육법에 따라 직전 세계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에 1.5배까지만 등록금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물가 상승률이 크게 오르며 올해는 5.49%까지 등록금을 올릴 여지가 생겼고 대학들은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 국가 장학금을 포기하고 등록금을 올리는 게 더 이익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비상계엄 사태로 여론의 집중이 덜하다는 사회적 분위기도 한몫했습니다. 물가 수준이 굉장히 높은 그 해에는 등록금을 물가 수준의 1.5배까지 올리는 그 제한을 다 채울 경우에는 사실은 그 장학금 이용의 혜택을 못 받더라도 그쪽이 더 이익이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내년에는 풀려버린 족쇄를 다시 채울 수 있을까? 정부는 물가 상승률 둔화로 내년엔 등록금 인상률이 4% 미만이 될 거라고 안심시키고 있지만 단체 행동으로 교육부 눈치를 보는 부담에서 벗어난 대학들은 내년에도 또 한 번 움직일 공산이 큽니다. 교육부는 학비 부담이 늘어난 만큼 추경을 통해 국가장학금 1,157억 원을 더 확보했습니다. 이 재원을 활용해 등록금을 올리지 않은 대학에 더 많은 지원을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YTN은 신안산선 광명 구간 붕괴 사고를 연속 보도하며 부실 시공 의혹 등 여러 문제를 지적해 왔는데요. 굴착 공사부터 붕괴 우려 속 작업자 투입 과정까지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들을 유서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난달 11일 오후 3시 13분 공사 중이던 신안산선 광명 구간 터널과 상부 도로가 무너지면서 작업자 2명이 매몰됐습니다. 사고 이후 YTN은 부실 공사 의혹 등 공사 현장의 문제를 잇따라 지적했습니다. 먼저 신고 당시부터 터널 기둥에 균열이 생긴 정도가 아니라 심하게 파손돼 상황이 심각했다는 사실을 보고서와 현장 사진을 통해 처음으로 알렸습니다. 붕괴 우려가 제기되고 터널이 무너지기 전까지 천장이 계속 내려앉고 있었던 것도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렇게 보강 작업을 진행하기에는 이미 위험한 상태였지만 지하에 작업자들이 투입됐고
결국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경찰은 공사 관계자들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해 붕괴 우려 속에도 무리하게 작업을 추진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고가 나기 전부터 공사 현장에 여러 문제가 누적되어 온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터널을 뚫기 위한 발파 기록은 서류마다 제각각이었고 작업 시간이 기록된 일지를 분석한 결과 터널을 파기 전 집안을 단단하게 만드는 작업도 부실하게 이뤄진 것으로 의심됐습니다. 신안산선 공사 같은 민자 사업은 국가 발주 사업과 비교해 저가 하도급 관리를 위한 평가 제도도 부실한 것으로 파악돼 국토교통부가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불착 공사부터 붕괴 우려 속 대처까지 총체적 부실이 의심되는 가운데 철저한 수사는 물론 비슷한 사고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도 시급해 보입니다. YTN 유선입니다. 네, 어제 오전 서울 경희의료원 옥상에서 불이 났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강원도 속초와 인천에서는 해양경찰이 요트와 차량에서 고립된 탑승자를 구조했습니다. 휴일 사건 사고 소식 김희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흐린 하늘로 까만 연기가 쉼없이 솟구칩니다. 건물에서 그 미친 듯이 지금 그 까만색 연기가 그냥 하늘로 올라가고 있다고. 구급차랑 뭐 소방차랑 뭐 경찰차랑 해가지고 한 30팀 정도 와가지고 진압을. 오전 11시 반쯤 서울 회기동에 있는 경희의료원 본관 옥상에서 불이 나 1시간 10여 분 만에 완전히 꺼졌습니다. 다행히 연기가 건물로 유입되지 않아 대피한 사람은 없었고 다친 사람도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당시 옥상 보수를 위해 용접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고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바다 한가운데 반쯤 잠긴 차량이 보입니다. 인천해경은 거잔포 선착장 근처에서 사람이 갇힌 차가 물에 빠졌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해 차량 창문을 열고 50대 A씨를 구조했습니다. 해경은 A씨가 바다로 기울어진 곳에서 레저용 보트를 내리다가 차량과 함께 바다에 빠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원도 속초 청초호에서도 표류하던 4.2톤급 요트에 타고 있던 한 명이 구조됐습니다. 속초해경은 요트를 계류장으로 예인하고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국 장애인 차별 철폐연대는 고공 농성을 벌여온 활동가 2명에 대한 법원의 영장실질 심사를 앞두고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앞서 천주교가 장애인의 탈시설 권리를 왜곡하고 있다며 해화동 성당 종탑에 올라가 15일간 농성하다 대화의 자리가 마련된 뒤 스스로 내려왔습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네, 북한이 자폭형 무인기를 공개하는 등 러시아 우크라이나전 이후 새로운 위협으로 등장한 무인기 대응 훈련에 우리 군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정밀 타격 능력을 높이는 데 주안점을 두고 대규모 훈련을 벌였습니다. 김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3월 북한이 공개한 자폭형 무인기입니다. 북한은 당시 타격 능력이 남김없이 과시됐다며 높은 정밀성을 강조했습니다. 국정원도 최근 북한이 파병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무인기 실무를 이전받았다며 무인기 전력을 강화하고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이에 맞서 우리 군도 대응 훈련을 강화하는 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북한의 무인기 침투를 가정해 30mm 대공포인 비호 복합과 천호 등을 동원한 대규모 사격 훈련을 실시한 겁니다. 훈련은 가상의 적기를 띄운 뒤 전자광학 추적기로 표적을 자동 조준하는 정밀 타격으로 무인기를 격추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어떠한 위협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초탄 필초의 방공작전 태세를 유지하겠습니다. 지난해 처음 공개된 레이저 대공무기 천광의 실전 배치도 시작됐습니다. 레이저 대공무기는 당시 시험평가에서 3km 밖에 있는 무인기 30대를 100% 명중하며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레이저 대공무기는 한 발에 2,000원에 불과할 정도로 비용이 적게 들고 낙탄 피해 우려가 없어 앞으로 대공 방어에 필수 전력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미 국방부가 트럼프 행정부 2기 국방전략 수립에 들어간 가운데 북한보다는 중국 억제에 조금 더 무게를 싣는 분위기입니다. 일본이 자국 이해관계가 반영된 안보 구상도 추진하면서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도 나오는데 한국은 급변하는 대외 정세, 대응이 쉽지 않아 우려가 잇따릅니다. 박희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국방부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인도 태평양 지역 중국 억제를 우선으로 하는 국방전략 수립 착수에 들어갔습니다. 3년 전에 발표된 미 국방전략엔 북한 억제력을 유지한다는 목표가 비중 있게 담겼는데 이번 국방전략 수립 보도자료엔 별도 언급이 없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국방기조에 대북 비중이 줄어들 경우 주한미군과 연합전력을 형성하고 있는 한국 방위에도 파장이 불가피합니다. 북한이 아닌 중국에 미 국방정책이 초점을 맞출 경우 대북 억제력이 주 목표인 주한미군의 감축 논리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 일본은 재빠르게 자국을 중심에 둔 원시어터 안보 구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시어터란 하나의 전쟁 구역이란 뜻으로 현재 미군이 각각 대응하고 있는 한반도와 동, 남중국해를 하나로 통합해 중국을 억제하자는 구상입니다. 이 아이디어는 나카타니겐 일본 방위상이 지난 3월에 일본을 찾은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에 제안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力また威圧による一方的な現状変更の試みを決して許さず自由で開かれたインド太平洋を実現するためにオーストラリア、韓国、フィリピンをはじめとする地域のパートナーを含めた多国間協力を進展をさせていくということで一致をしました。 실제로 이 구상이 현실화되면 중국과 대만 분쟁에 주한미군이 차출되거나 한반도 분쟁에 일본 자위대가 개입할 근거가 마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주일미군 종합사령부 중심으로 되어서 주한미군 사령부의 역할이 축소되어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 대한 영향력이 축소될 수 있죠. 그리고 필요시 일본군도 작전이 필요하다면 한반도에 투입할 수 있어요. 주변국들이 이렇게 앞다퉈 안보 경쟁을 이어가고 있지만 우리는 지난해 비상계엄 이후 권한대행 체제가 잇따르면서 군 통수권자는 4번째 바뀌었고 국방부 장관 공석도 5개월째 이어진 상황. 여기에다 오는 6월 아시아 각국 국방수장이 모이는 샹그릴라 회담의 장관대행 불참까지 전망되면서 안보 문제는 심화될 우려에 있습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차기 교황을 뽑는 추기경단 비밀회의 콘클라베 시작을 앞두고 투표에 참석하는 선거인단 133명 전원이 이탈리아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133명을 국적별로 보면 70개국으로 역사상 최다입니다. 한상욱 기자입니다. 현지 시각 월요일 아침 콘클라베 사전 회의를 위해 추기경들이 하나둘씩 모입니다. About the picture of Donald Trump as Pope. Unmentionable. 콘클라베에 참석할 추기경 133명이 모두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투표권이 있는 만 80세 미만 추기경은 135명인데 2명이 건강을 이유로 불참했습니다. 133명을 국적별로 보면 70개국으로 역사상 최다입니다. 대륙별로는 여전히 유럽이 52명, 39%로 가장 많지만 프란치스코 교황이 선출되던 2013년 52%였던 것과 비교하면 비중은 크게 줄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재위 12년 동안 추기경단의 지역 분포를 획기적으로 바꿔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추기경들은 콘클라베 전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Un tiempo muy rico en el conocimiento fraterno de los cardenales de los distintos continentes. 추기경들은 7일부터 바티칸 시스티나 성당에서 3분의 2 이상, 최소 89명의 지지를 얻는 후보가 나올 때까지 매일 투표합니다. Entro quando ci dobbiamo aspettare la fumata, secondo lei? Una stima, secondo i discorsi che state facendo? Io pensavo in 3-4 giorni. 3-4 giorni. Sì, come è stata prima. 새 교황이 뽑히면 시스티나 성당 굴뚝에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면서 새 교황 선출을 알리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이코노미스트가 추적 분석한 세계 도박 사이트 베팅 추이를 보면 5일 현재 피에트로 파롤린 이탈리아 추기경이 선출될 가능성이 28%로 가장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YTN 한상욱입니다.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전 지역을 무기한 점령해 이스라엘 영토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현재 가자지구 중심부 등 일부에서 수행하고 있는 군사 작전을 광범위하게 확대합니다. 신웅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시 공습이 일상화된 가자지구 중심에는 우리 시각 어린이날에도 30명 가까이 숨졌습니다. 이스라엘은 더 나아가 군사작전을 가자지구 전체로 확대합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주재한 안보내각 회의는 이 같은 내용의 기드온의 전차 작전 계획을 만장일치로 의결했습니다. The Security Cabinet unanimously approved the operational plan to defeat Hamas in Gaza and return the hostages. 안보내각은 또 새 작전에 필요한 예비군을 추가로 동원하는 안건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이스라엘군은 다음 주쯤 병력을 확충한 뒤 본격적으로 가자지구 군사작전 확대에 나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에밀 자미르 이스라엘군 참모총장이 제시한 작전 계획에는 가자지구를 점령해 영토를 유지하는 구상까지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하마스를 격퇴하고 인질을 귀환시킨다는 두 개의 전쟁 목표를 모두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교전이 격화할 경우 이스라엘 인질들이 위험해질 수 있어 가족 등 내부 반발도 큽니다. 누구보다 공포와 절망에 빠진 것은 가자지구 주민들입니다. ايش حيصير اكثر من هيك؟ يعني اطفال ماتت، اطفال تشردت، اطفال جاعت، بيوت انخربت وانتكبت، يعني ايش بده يصير اكثر من هيك؟ 이스라엘이 휴전을 끝내고 공격을 재개한 3월 18일 이후에만 가자지구에서는 2,459명이 사망하고 6,569명이 다쳤습니다. YTN 신웅진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우크라이나전 종전을 위해 협력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각 5일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에서 에르도안 대통령과 매우 유익하고 생산적인 전화통화를 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에르도안 대통령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어리석지만 치명적인 전쟁을 바로 끝내기 위해 협력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드론이 현대전의 게임 체인저로 떠오르면서 드론을 둘러싼 군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한편으론 좀 더 치명적인 드론 개발에 박차를 가하면서 다른 편으론 가성비가 뛰어난 대응 무기를 개발하는 데도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보도에 유투권 기자입니다. 표적에 잡힌 드론 2대를 향해 전파를 발사하자 맥없이 추락합니다. 최근 영국군이 성능 테스트에 성공한 드론 대응 무기입니다. 방해 전파를 쏴서 통신을 차단하는 방식을 벗어나 직접 드론 내부의 부품에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Radio frequency directed energy weapon really comes into its own in being able to reach out and shut down electronics at range. 사정거리가 최장 1km에 이르고 여러 대의 드론을 동시에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한 번 발사하는 데 드는 비용이 10펜스, 우리 돈 189원에 불과할 정도로 뛰어난 가성비를 자랑합니다. 고출력 레이저를 이용한 요격도 각광받고 있습니다. 영국 등의 실전 배치를 눈앞에 두고 있는 가운데 최근 인도도 3.5km 밖의 드론을 레이저로 격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역시 한 번에 1-2만 원 정도인 저렴한 비용이 강점입니다. 미국이나 러시아 등은 드론을 요격하는 드론을 고도화하는 데도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각국이 드론 대응에 사활을 거는 건 미사일이나 대형 로켓에 의존하는 기존 대공체계의 한계가 뚜렷하기 때문입니다. 후티 반군의 $2,000짜리 자폭 드론을 요격하려고 200만 달러짜리 미사일을 쏘는 미 해군은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줬습니다. 물론 드론을 개발하는 쪽도 가만히 있진 않습니다. An evolution of the threat with the introduction of new technology like first-person view drones or more autonomy in the use of drone. 드론을 둘러싼 군비 경쟁에 인공지능까지 접목되기 시작하면서 머지않아 전쟁의 양상이 완전히 바뀔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유통환입니다.
네, 인공지능 AI는 인간의 삶의 약일까 독일까? AI의 역설 기획 시리즈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해 미국에서 AI와 대화를 나누던 청소년이 숨지는 일이 벌어져 커다란 충격을 던졌죠. AI와의 상호작용이 인간의 정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걸까요? 고한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2월 28일 미국 플로리다에서 14살 소년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소년의 어머니는 아들이 캐릭터 AI와 1년간 나눈 대화가 죽음을 부추겼다며 구글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It increasingly got worse in terms of him not being interested in his academics, which he always was before. He wasn't interested in playing basketball anymore. He started isolating himself. 소년과 캐릭터 AI가 나눈 실제 대화입니다. 소년이 사랑한다며 AI가 있는 집으로 가겠다고 합니다. 그러자 AI는 제발 그래달라고 답합니다. 이 대화를 마지막으로 아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어머니는 주장했습니다. I had the opportunity to see hundreds of messages that were very sexual in nature, graphic. One of the conversations dealt specifically with him talking about suicide to this bot. 챗GPT와의 장기간 대화가 인간의 정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한 논문입니다. 사용자 4,000명, 400만 건 이상의 대화를 분석한 결과 채팅을 장기간 사용하면 오히려 외로움이 증가하고 챗GPT에 대한 감정적 의존이 생기는 등 여러 부작용이 나타납니다. 캐릭터 AI의 유해성을 다룬 또 다른 논문입니다. 챗GPT에 아돌프 히틀러 같은 악한 캐릭터를 부여했을 때 유해성이 6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녀가 또 학생이 인공지능 도구를 어떤 걸 쓰고 있는지 또 얼마나 오래 사용하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하셔서 항상 가이드를 해주시고 올바른 기준을 마련을 해주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AI의 편리함과 유용성은 인간과의 상호작용에서 비롯합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의존적인 상호작용은 커다란 도구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AI 개발사에 더 엄격한 윤리적 책임이 요구되는 이유입니다. YTN 고한석입니다. 최근 드라마 폭삭 소가수다를 비롯해 몇 년 사이 선풍적인 인기를 끈 콘텐츠 가운데는 유독 넷플릭스 자체 제작물이 많아졌습니다. 글로벌 OTT로서 해외의 우리 콘텐츠를 알리는 역할까지 하고 있는데 넷플릭스의 독주가 강화될수록 국내 제작 생태계의 고민은 커지고 있습니다. 송재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에미상 4관왕의 쾌거를 달성한 오징어 게임부터 더글로리, 최근엔 폭삭 소가수다 열풍까지 넷플릭스는 한국 진출 10년 만에 자체 제작물로 독보적인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나아가 세계 최대 OTT 플랫폼으로서 국내 작품들을 해외에 알리는 전파자 역할까지 하고 있는데 넷플릭스가 한국에 적극적인 만큼 실제 이용자들도 미국에 이어 가장 많이 보는 게 한국 콘텐츠라는 글로벌 업체 분석도 나왔습니다. 여기에 넷플릭스 사용자가 비사용자보다 2배가량 한국 문화에 더 매력을 느낀다는 조사도 있는 만큼 지금의 수익을 넘어 한국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잠재적 효과까지 있다는 게 넷플릭스의 설명입니다. 다만 국내 제작 생태계는 한숨이 늘었습니다. 국내 OTT 웨이브에서 태어난 드라마 약한 영웅의 시즌2는 넷플릭스에서 공개된 것처럼 넷플릭스가 블랙홀같이 시장을 빨아들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약한 영웅 클래스 1의 그 다음 이야기를 전 세계 시청자들에게 좀 보여줄 수 있는 게 참 기쁜 것 같습니다. 지상파 방송계에서도 적극적인 협업을 추진하는 곳이 있지만 이러다 기존 제작 경쟁력이 떨어지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새로운 한류 창구가 된 넷플릭스가 국내에서는 기존의 제작 지형도 전반을 흔들면서 공존을 향한 고민도 커지고 있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많이 노력을 했고요.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도 하늘빛이 다소 흐리겠습니다. 비가 대부분 잦아들면서 나들이 즐기기 좋겠지만 큰 일교차에는 주의가 필요하겠는데요. 오늘 서울 낮 기온은 21도로 비교적 따뜻하겠습니다.
오늘 오후까지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5mm 미만의 비가 조금 더 이어지겠고요. 충청과 전북, 경북에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황사의 영향으로 황사비 가능성이 남아 있는데요. 비가 그치는 오후에는 충북과 경북 등 일부 지역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질 수 있겠습니다. 호흡기 건강도 잘 챙기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8.5도, 대구는 10.7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여전히 예년 기온을 다소 밑돌겠는데요. 서울이 21도, 대전이 19도, 대구는 18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내일은 맑은 하늘을 되찾을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